서울의 심장부 VVIP만을 위한 스카이라운지 오르품은 그 이름처럼 신들의 세계를 지상에 옮겨놓은 듯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선율은 샴페인 잔에 부딪히는 얼음 소리와 어우러져 현실감을 잊게 만들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손에 쥔 소위 말하는 상류층 자제들이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조금의 그늘도 없었으며 몸짓 하나하나에는 세련된 여유가 넘쳐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부와 지위를 확인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한 남자는 섬처럼 외따로 존재했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적어도 오늘 밤 이곳에서는 그랬다. 낡아서 색이 바랜 면바지와 여러 번 세탁하여 목 부분이 조금 늘어난 티셔츠는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주변의 의상들 사이에서 명백한 이질감을 드러냈다. 그는 S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지훈의 모습을 완벽하게 숨긴 채였다.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의 시선들을 말없이 받아내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오랜 비서이자 유일한 친구인 박 실장이 그의 성화에 못 이겨 마련한 지독히도 재미없는 연극의 한 장면이었다. 지훈은 진정한 관계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의 배경과 재력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은 하루빨리 그가 안정적인 사업 파트너의 딸과 결혼하여 그룹을 안정시키길 바랐지만 지훈에게 그것은 영혼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실험을 계획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과연 누가 자신의 겉모습 너머를 봐줄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냉소적인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거나 대놓고 수군거리며 비웃었다. 그때 라운지에서 가장 화려한 무리의 중심에 있는 한 여자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유하린. 명성 높은 유성건설의 외동딸이자 할아버지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약혼 후보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했으며 도도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의 찬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 걸린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조금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가볍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장치처럼 보였다. 지훈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저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면 차라리 사막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지는 편이 나을 터였다. 박 실장의 계획에 따라 지훈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유하린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가 다가서자 시끄럽던 테이블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유하린의 친구들은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유하린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누구시죠? 여기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닐 텐데요.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훈은 태연한 척 대답했다.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박 실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그의 대답에 할인의 친구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박 실장, 그 아저씨, 이런 사람까지 여기에 들여보내다니 취향 한번 독특하시네. 유하린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그의 낡은 신발부터 시작해 달아빠진 청바지, 그리고 긴장감을 감추려는 듯 살짝 굳은 그의 얼굴을 조각조각 해부하듯 뜯어보았다. 보아하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온 모양인데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물 흐리지 말고 어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보는 눈도 생각해야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그들의 대화에 흥미를 느끼고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보다는 깊은 환멸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이것이 바로 그가 속한 세상의 민낯이었다. 상황을 끝내려는 듯 유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를 지나치려 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벌레를 털어내듯 손을 휘저었고 그 손길에 지훈의 어깨가 밀쳐졌다. 균형을 잃은 그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라운지 안에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참지 못하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유아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그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그대로 돌아서 버렸다. 굴욕감과 몸열감이 지훈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넘어진 채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냉기를 느끼며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당장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가르고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여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음료를 담은 쟁반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앞에 멈춰 서더니 쟁반을 옆에 작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허리를 숙여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작고 하였지만 굳은 살이 희미하게 박여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맑고 커다란 눈동자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비웃음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고 진솔한 걱정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라운지 안에서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지훈은 멍하니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세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손길이었다. 아무런 대가도 계산도 없는 순수한 호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그녀는 가볍게 힘을 주어 그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쏠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과 같은 굴욕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전해준 온기가 그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를 녹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서연이었다. 이 화려한 파티에 스태프로 일하며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유아린 일행이 박민준이라는 남자를 대하는 무례한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비웃을 때 그녀는 속으로 분노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넘어지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다른 직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휘말릴까봐 주저하는 사이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였다. 그녀에게 그는 가난한 남자가 아니라 부당하게 상처받은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서연은 지훈의 옷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주는 신용을 하더니 다시 테이블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다. 놀라셨을 텐데 따뜻한 물이라도 좀 드세요.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화려한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깨끗한 피부와 단정한 이목구비가 청초한 인상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은 깊고 투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미인들을 만나왔지만 이토록 맑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고맙습니다. 지훈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잠겨 있었다. 서연은 괜찮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저기, 지훈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는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뜬금없는지 알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를 이대로 보내버리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서연입니다. 그 이름을 남기고 그녀는 다시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유아린도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도 이 지긋지긋한 실험도 더 이상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방금 전 자신을 향해 내밀었던 작고 따뜻한 손 그리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품고 있던 그 미소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얼어붙었던 세계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물잔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맹물일 뿐인데 이상하게도 달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SJ그룹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짙은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평소와 달리 창밖의 도시 정영에도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에도 전혀 집중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한 장면으로 채워져 있었다. 자신을 향해 내밀어졌던 작고 하얀 손. 경멸과 비웃음으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품고 있던 맑은 눈동자, 그리고 이서연입니다 라고 말하던 차분한 목소리. 그는 밤새도록 그 순간을 되감아 보았다. 그 짧은 만남이 그의 마음에 던진 파문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다. 지우는 인터폰을 눌러 박민규 실장을 호출했다. 잠시 후 단정한 모습의 박 실장이 들어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부르셨습니까, 부회장님? 지우는 그를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충직한 비서로 여겼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늘 선을 지켰다. 박 실장 사람을 하나 찾아줘. 그의 말에 박 실장의 눈이 의아함으로 빛났다. 어떤 분이십니까? 이서연, 어제 오르품 라운지에서 일하던 직원이야. 지우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기업 뒷조사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용히 알아봐줘. 그 사람에게 절대 들키지 않게. 박 실장은 드물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상사의 모습에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은 얇은 파일 하나를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이서연의 삶이 담담한 글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24살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남동생과 단둘이 살아왔다. 현재 남동생은 명문대에 재학 중이며 서연은 그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서너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꿈은 작은 꽃집을 여는 것. 파일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현재 일하고 있는 장소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한 곳, 카페 온기라는 이름이 지훈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정겨운 이름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박민준의 삶을 조금 더 연장하기로. 다음 날 강지훈은 다시 박민준이 되었다. 그는 카페 온기에 문을 열고 들어섰다. 딸랑하고 울리는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고소한 커피 향이 그를 맞았다. 카페는 작고 아담했지만 구석구석 주인의 손길이 닿은 듯 따뜻하고 정갈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곳 카운터에 이서연이 서 있었다. 편안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그날 밤보다 훨씬 더 맑고 생기 있어 보였다. 지우는 미리 계획한 대로 어설픈 연기를 시작했다. 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고 순간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혹시 오르품에서. 그녀는 그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당황한 척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아, 네. 그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마침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여길 보게 돼서요. 그의 어색한 변명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군요. 잘 오셨어요. 일단 사장님과 이야기해보세요. 그녀의 경계심 없는 태도에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 실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에 박민주는 무사히 카페 온기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두 번째 인연이 시작되었다. 지훈의 서툰 위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에 녹아들었다. 박민준으로서의 삶은 강지훈의 삶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뜨거운 커피를 내리고 접시를 닦고 바닥을 청소했다. 당연히 실수의 연속이었다. 뜨거운 우유에 손을 대기도 하고 손님들의 주문을 뒤섞어 서연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나무라면서도 늘 친절했다. 그녀는 민준 씨는 손이 커서 그런가 봐요 라며 웃어넘기거나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라며 차근차근 일을 가르쳐 주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생소한 감정들을 경험했다. 누군가에게 배우고 칭찬받고 때로는 가벼운 핀잔을 듣는 그 모든 과정이 낯설면서도 즐거웠다. 그들의 관계는 카페 밖에서도 이어졌다. 고된 아르바이트가 끝난 저녁 그들은 나란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곤 했다. 서연은 지친 기색 없이 늘 밝았다. 민준 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그녀의 물음에 지훈이 고개를 젓자 그녀는 그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럼 떡볶이 먹으러 가요. 제가 아는 아주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녀가 그를 데려간 곳은 허름한 포장마차였다. 지훈은 최고급 레스토랑의 값비싼 음식만 먹어왔지만 그날 서연과 함께 먹었던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의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그들은 소소한 일상과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서연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눈을 반짝였다. 저는 나중에 제 손으로 직접 꾸민 작은 꽃집을 갖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 꽃을 보고 잠시라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남동생 이야기를 할 때는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준이는 정말 똑똑하고 착해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죠. 그녀의 이야기에는 단 한 점의 허영이나 과장도 없었다.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지훈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 거짓된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지훈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물론 모든 것은 박민준이라는 필터를 거친 이야기였다. 저도 가족들의 기대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보다는 제가 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는 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 대신 평범한 청년의 고뇌를 이야기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민준 씨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는 지훈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었다. 수십 명의 심리 상담사도 수백 권의 경영 서적도 주지 못했던 평온함을 그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서 얻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은 이서연이라는 사람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 그 모든 것이 그의 세상을 흔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험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박민준이라는 가면 뒤에서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위험한 감정이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할 테고 그 진실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서연과 함께 있는 매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해서 차마 이 연극을 끝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늦은 저녁 두 사람은 카페 마감을 마치고 함께 걷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장사가 잘 돼서 둘 다 녹초가 된 상태였다. 말없이 걷던 중 서연이 갑자기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와, 오늘따라 별이 정말 잘 보이네요. 그녀의 말에 지훈도 고개를 들었다.
서울의 밤하늘에서 별을 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를 만나고 나서 힘든 날도 조금은 견딜 만해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녀는 그를 보며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은 세차게 요동쳤다. 그 순간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들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차는 모퉁이를 돌기 직전 잠시 속도를 늦추었고 차창 너머로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유하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함께 웃고 있는 박민준과 이서연을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다. 지훈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들의 짧고 평화로웠던 시간 위로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맑게 웃고 있는 서연의 얼굴을 보며 그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다. 검은색 세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하리는 방금 자신이 목격한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백미러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어떻게 감히 저런 것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가 모독당했다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굴욕감이었다. 그날 오르품에서 벌레처럼 쫓아냈던 남자, 그리고 그 남자에게 동정심을 베풀며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던 하찮은 아르바이트생. 그 두 사람이 감히 길거리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을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유아리는 잘 다듬어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 증오로 가득 찬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유하리는 자신의 비서를 불러 짤막하게 지시했다. 박민준이라는 남자, 그리고 어제 그 남자와 함께 있던 여자에 대해 알아봐. 그녀의 지시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짙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민준은 고아 출신의 변변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그야말로 사회 밑바닥 인생이었다. 그리고 이서연 역시 비슷한 처지였다. 보고를 받은 유하린의 입에 경멸적인 미소가 걸렸다.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정말 역겹군. 그녀에게 그들의 사랑이나 감정 따위는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눈에 거슬렸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아버지인 유성건설의 유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서연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바쁘게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카페 온기에서 오후에는 특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일하는 빡빡한 스케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민준 씨를 만난 이후로 그녀의 고된 일상에는 작은 설렘과 웃음이 스며들었다. 그날도 호텔 연회장에서 쉴 틈 없이 움직이던 그녀는 갑작스럽게 지배인의 호출을 받았다.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서연 씨 미안하지만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성실하게 일해왔다. 하지만 지배인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그런 건 아니네. 그냥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서. 이유도 모른 채 해고당한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텔을 나섰다. 억울함과 당혹감이 밀려왔다. 당장 다음 달 동생의 학비와 월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 다시 일어서야 했다. 슬픔을 억누른 채 그녀는 곧장 카페 온기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따뜻한 위로가 박민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카페 문을 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희미한 그늘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마감 준비를 하던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서연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그의 다정한 눈빛을 마주하자 결국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텔에서 해고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눌렀다. 유하린. 감히 그녀가 자신의 힘이라면 전화 한 통으로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유하린과 유성건설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강지훈이 아닌 박민준이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서연과 같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그의 분노는 이내 깊은 무력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부당함에 맞서 싸워주지도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없었다. 이 초라한 위장이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것뿐이었다. 제가 같이 알아봐 줄게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서툰 위로 속에서 큰 힘을 얻었다. 이 세상에 온전히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지우는 자신의 무력함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지금은 비록 박민준으로서 그녀의 곁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강지훈으로서 그녀를 모든 세상의 풍파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약속대로 서연의 새 일자리를 찾는데 발벗고 나섰다. 그는 쉬는 시간마다 구인 사이트를 뒤지고 괜찮은 곳이 있으면 서연에게 알려주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서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유아린이 의도했던 절망과 고립 대신 그들의 관계는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 갔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서연은 민준의 가난이나 초라한 배경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다.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부자. 어느 날 저녁 면접을 보고 온 서연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서연은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다음엔 더 잘 되겠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지친 듯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우는 가만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작고 가냘픈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아프게 한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그런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시련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녀가 눈물 나도록 자랑스러웠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서연 씨. 그것은 박민준의 공허한 약속이 아닌 강지훈의 진심 어린 맹세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현실의 무게는 이서연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경력이 부족하네요. 더 좋은 분을 찾았습니다. 와 같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거절의 말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설상가상으로 동생 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다음 주까지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일부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이었다. 서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걱정 말라고 동생을 안심시켰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아둔 돈은 월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고 당장 큰 돈을 구할 방법이 막막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숨막히는 현실 속에 갇혀 있었다. SJ그룹의 총수인 할아버지 강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차가웠다. 강 회장은 책상 너머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손자를 쏘아보며 말했다. 언제까지 그런 어리광을 부릴 참이냐. 이제 그만 유치한 놀이는 끝내고 내 자리로 돌아오너라.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다음 주 주말 유성건설 유 회장 일가와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내게 선택권은 없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계약이다. 지우는 반박하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그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고 그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집무실을 나온 지훈의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화려한 공간은 이제 그에게 황금으로 만든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서연이 카페에서 일하다 그의 옷에 커피를 쏟았을 때 미안해하며 건네주었던 것이었다.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나는 그 손수건은 이 차가운 세상에서 그가 가진 유일한 온기였다. 그는 서연과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공원 벤치에 앉아 별을 보고 서로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그의 진짜 삶처럼 느껴졌다. 강지훈의 삶이 아닌 박민준의 삶이.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자신의 진짜 신분과 그녀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지금 그녀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재벌 3세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마치 돈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돈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그녀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유아린의 집요한 괴롭힘과 할아버지의 반대. 그는 아직 그녀를 그 모든 풍파로부터 지켜낼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날 밤 서연은 결국 몸져 누웠다. 며칠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다. 텅 빈 옥탑방에 홀로 누워있자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아픈 몸보다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외로움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힘겹게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얼굴에 민준이 서 있었다. 서연 씨 연락이 안 돼서 와봤어요. 어디 아파요? 그는 그녀의 뜨거운 이마를 짚어보더니 다급하게 그녀를 부축해 방에 눕혔다. 그리고는 익숙하지 않은 솜씨로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왔다. 죽은 쌀알이 반쯤 퍼져 있고 간도 제대로 맞지 않았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 숟갈씩 천천히 죽을 떠먹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간호에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동생의 등록금 문제와 막막한 현실에 대해 민주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깜짝 놀라며 봉투를 돌려주려 했다.
안 돼요, 민준 씨. 민준 씨도 힘들게 번 돈인데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하지만 민준은 단호했다. 제가 힘들 때 서연 씨가 저를 도와줬잖아요. 이건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서연 씨가 성공해서 꽃집 사장님 되면 그때 이자까지 쳐서 갚아요. 그의 따뜻한 농담에 서연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그가 건넨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의 마음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녀는 그가 내민 봉투를 부적처럼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이 잠들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우는 조용히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거짓된 연극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를 가난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이제는 강지훈으로 돌아가 그녀를 위한 완벽한 방패이자 성이 되어줄 시간이었다. 그는 그녀를 아프게 한 모든 것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유하린에게는 그녀의 오만함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게는 그녀의 친절함에 대한 보상을. 그는 잠든 서연의 이마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침묵의 약속이었다. 폭풍이 오기 전 고요한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이서연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며칠간의 구직 활동 끝에 그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최고급 플라워샵에서 임시직을 제안받았다. 특히 SJ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전체 플라워 데코레이션을 담당하는 큰 프로젝트였다. 보수는 상상 이상이었고 동생의 등록금을 해결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서연은 이것이 자신의 성실함을 하늘이 알아준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파티 컨셉에 맞는 꽃꽂이에 매달렸고 마침내 행사 당일 그녀의 손에서 피어난 수천 송이의 꽃들은 SJ그룹의 연회장을 비밀의 화원처럼 화려하게 수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보며 뿌듯함과 희망에 부풀었다. 이제 곧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민준 씨와 함께 소박한 행복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았다. 행사가 시작되자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찼다. 서연은 마무리 점검을 위해 직원 유니폼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유하린과 다시 마주쳤다. 유하린은 그날의 주인공인 양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서연을 발견하고는 마치 먹잇감을 찾은 맹수처럼 천천히 다가왔다. 어머,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설마 여기까지 꽃배달이라도 온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꿀을 바른 독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이번 파티 플라워 데코레이션을 담당했습니다. 그 말에 유아린의 눈이 경멸감으로 번뜩였다. 그래, 어쩐지 꽃들이 하나같이 촌스럽고 천박하다 했어. 내 수준에 딱 맞는구나. 유아린의 모욕적인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하지만 이곳은 그녀의 일터였고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망칠 수 없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려 할 때 유하린은 결정타를 날렸다. 아 참, 너 아직도 그 박민준이라는 쓰레기랑 만나니 내가 충고하는데 분수를 좀 알아. 너 같은 인생이 어디까지 기어오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고 몇몇 사람들이 흥미로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유하린은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는 다시 화려한 사교계의 중심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SJ그룹의 차기 경영인 소개 순서가 되었다. 사회자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모든 조명이 무대로 쏠렸다. 유아린은 기대감에 찬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곧 무대 위에 설 남자가 자신의 미래 남편이 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모두에게 과시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마침내 무대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가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연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이서연과 유하린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무대 위에는 박민준이 서 있었다. 아니, 그는 더 이상 낡은 티셔츠를 입은 초라한 아르바이트생 박민준이 아니었다. 최고급 맞춤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냉철한 눈빛을 가진 SJ그룹의 부회장 강지훈이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SJ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젊은 경영인이 바로 베일에 쌓여있던 SJ의 황태자란 말인가. 유아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대를 응시했다. 강지훈은 준비된 연설을 짧게 마친 뒤 갑자기 객석의 한 곳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게 아주 소중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망설임 없이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쏠렸다. 지우는 얼어붙어 있는 서연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그녀를 데리고 다시 무대 위로 올라섰다. 서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꼭두각시처럼 그에게 이끌려갔다. 이쪽은 이서연 씨입니다. 지우는 서연을 옆에 세우고 객석을 향해 말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유일하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입니다. 화려한 배경이나 값비싼 보석보다 더 빛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의 말은 유하린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유하린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서연 씨는 앞으로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나갈 사람입니다. 그녀를 모욕하는 것은 곧 저와 SJ그룹 전체를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유하린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가득했다. 박민준.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하고 성실했던 남자. 그녀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서툰 솜씨로 죽을 끓여주고 힘들게 번 돈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사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의 동정심 가득했던 눈빛, 그의 진심 어린 위로,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극의 일부였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이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자신을 붙잡으려는 지훈의 손을 뒤로 한 채 연 회장을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심장에 박힌 상처의 통증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화려한 연 회장을 뛰쳐나온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밤거리를 헤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옥탑방 계단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여전히 비좁고 초라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배신감, 모멸감, 그리고 산산조각 난 마음에 대한 서러움이 뒤엉켜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박민주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서툴지만 성실했던 모습, 따뜻했던 눈빛, 진심 어린 위로, 그 모든 것이 한낱 연극에 불과했다. SJ그룹의 후계자 강지훈.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잔인한 장난을 벌인 것일까? 가난한 여자의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이 재벌들의 유희이기라도 한 걸까? 그녀는 그가 건넸던 낡은 봉투를 떠올렸다. 그 안에 든 돈은 그에게는 푼돈에 불과했을 것이다. 동정심에 던져준 몇 푼의 돈으로 그는 희대의 로맨티시스트 역할을 즐겼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이르자 서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진심이었다. 다음 날부터 강지훈의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서연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카페 온기로 그녀의 옥탑방으로 몇 번이고 찾아갔지만 그녀는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이나 비난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어리석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그는 그녀의 신뢰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연약한 것을 제 손으로 부숴버린 것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마침내 동생 서준을 만나러 가던 서연과 마주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서연은 그를 유령이라도 본 듯 차갑게 외면하려 했지만 지우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내 얘기 좀 들어줘.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요? 강지훈 부회장님, 당신의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연극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아니면 가난한 여자가 당신의 작은 호의에 얼마나 쉽게 넘어오는지 확인하고 만족스러웠다는 얘기.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절박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어리석은 호기심으로 시작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게 변했어. 박민준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 당신과 함께 웃고 울고 이야기했던 모든 순간은 전부 진심이었어. 내 평생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 그는 자신의 외로웠던 과거와 진심 없는 관계들에 대한 환멸, 그리고 그녀를 통해 처음으로 느꼈던 진정한 행복에 대해 횡설수설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진심. 당신이 말하는 진심이 뭔데요?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에서 속삭이는 사랑 고백 미안하지만 그런 건 조금도 믿을 수 없네요.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고 지우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훈의 폭탄 선언이 있었던 그날 밤 이후 유하린과 유성건설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SJ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유 회장 일가에게 격노했고 즉시 유성건설과의 모든 파트너십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SJ그룹이라는 거대한 버팀목을 잃은 유성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자금줄이 막히면서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락을 대서특필했다. 유아린은 한순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만한 악녀이자 몰락한 가문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훈이 직접 손을 쓴 결과가 아니었다. 그저 그가 속한 세계의 냉혹한 논리가 만들어낸 당연한 귀결일 뿐이었다. 그는 지금 유성건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의 온 세상은 오직 이서연 한 사람을 중심으로 무너지고 또 재건되고 있었다. 지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키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새로 구한 새벽 인력 시장의 식당 일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매일 밤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안전하게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발걸음을 돌렸다. 비가 오는 날에는 그녀의 집 문 앞에 조용히 우산을 놓아두었고, 그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직접 끓인 죽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돌아섰다. 그는 값비싼 선물이나 돈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려 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무런 힘도 없었던 박민준이 할 수 있었던 방식대로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그는 또한 매일 밤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자신의 유년 시절 이야기부터 단 한 번도 진정한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던 공허한 삶, 그리고 박민준으로서 그녀를 만나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 그는 어떤 변명도 미화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써 내려갔다. 서연은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쌓아두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문틈으로 들어와 있는 그의 진심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녹이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창밖을 내다보던 서연은 비를 흠뻑 맞은 채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이는 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아직 다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눈물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지훈의 끈질긴 진심은 서연의 마음에 쌓여있던 미움과 원망의 둑을 서서히 허물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단순한 유희로 자신을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의 삶을 낭비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다시 나아가기로 했다. 민준이 아니 지훈이 건네주었던 돈과 그동안 틈틈이 모아온 돈을 합쳐 그녀는 마침내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얻었다. 햇살이 잘 드는 조용한 골목 어귀에 위치한 날 같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곳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로 채울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행복을 시기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존재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유하리는 이서연이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었다. 자신의 불행이 모두 저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비뚤어진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가문이 몰락하기 직전 빼돌린 비자금을 이용해 지저분한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들을 고용했다. 그녀의 마지막 목표는 단 하나, 이서연의 유일한 희망이자 꿈인 그 작은 가게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서연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깊은 절망을 선물하고 싶었다. 가게 개업을 며칠 앞둔 늦은 밤, 서연은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몇몇의 남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위협적인 말투로 당장 이 가게를 포기하라고 협박했다. 서연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그들은 들고 있던 쇠 파이프로 가게의 유리창을 무참히 부수기 시작했다. 와장창하고 유리가 깨지는 굉음과 함께 서연의 꿈도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가 정성껏 가꾼 화분들은 짓밟혔고 아름다웠던 가게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남자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서연은 망가진 가게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울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녀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 없었던 번호를 눌렀다. 강지훈.
그녀는 이제 그의 돈이나 권력이 아닌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파트너로서의 도움. 전화를 받은 지우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달음에 달려왔다. 폐허가 된 가게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유할인 짓이야. 서연은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혼자서는 그 여자를 상대할 수 없어. 당신의 돈은 필요 없어. 하지만 이 부당함에 맞서 싸울 힘이 필요해.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 그녀의 강인한 눈빛을 본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닌 함께 싸워나갈 동반자임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박 실장에게 지시하여 SJ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다. 그들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지우는 법과 정보력을 서연은 자신의 경험과 직감을 무기로 삼았다. 서연은 가게를 부순 남자들의 인상착의와 그들이 나눈 대화의 조각들을 기억해냈다. 그녀의 예리한 기억력을 바탕으로 지훈의 팀은 서울의 어두운 뒷골목을 이잡듯 뒤져 마침내 그 해결사들을 찾아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버티던 그들도 SJ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이 제시한 증거와 압박 앞에 결국 유아린의 사주를 받았음을 실토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단순히 서연을 괴롭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유아린의 지시에 따라 서연의 가게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을 없애버릴 계획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지훈과 서연은 함정을 팠다. 그들은 경찰과 함께 약속된 장소에 잠복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방화를 저지르기 위해 나타난 해결사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꼬리가 잡힌 유할인 역시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결사들의 배후 자금을 추적하던 지훈의 팀은 그 돈이 유성건설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계좌를 파고들자 지난 수십 년간 유성건설이 저질러온 각종 비리와 불법 로비 횡령 부실 공사의 증거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왔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의를 기만한 거대 악을 심판하는 싸움이 되었다. 지훈은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과 검찰에 넘겼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유성건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유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모두 구속되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거대 건설사는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유할인의 어리석은 복수심이 결국 그녀 자신과 그녀의 가문 전체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지훈과 서연은 다시 그들의 작은 가게 앞에 섰다. 깨진 유리창은 새로 갈았고 망가졌던 내부는 더욱 아름답게 복원되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꽃집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싸워 지켜낸 승리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재벌 후계자와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했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함께 역경을 헤쳐나온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다. 가게의 간판에는 서연의 미소라는 이름이 정갈한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다. 가게 안은 형형색색의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향기로운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오늘 이서연의 오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날이었다. 개업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로 가득 차 따뜻한 온기가 넘쳐 흘렀다. 카페 온기 사장님과 동료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SJ그룹의 냉철한 부회장이 아니었다.
편안한 면바지에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그는 서연의 든든한 남자친구로서 손님들을 맞고 서툰 솜씨로 꽃을 포장하며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정으로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연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가게의 주인이 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돈으로 얻은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의 폭풍을 이겨내고 마침내 땅에 뿌리내려 활짝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들꽃이었다. 개업식의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무렵 가게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묵직한 카리스마를 풍기며 들어선 사람은 바로 강지훈의 할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훈은 긴장한 얼굴로 서연의 앞을 막아서듯 섰다. 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딱딱한 표정을 풀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서연의 앞에 멈춰 서서 박민규 실장이 들고 있던 고풍스러운 난초 화분 하나를 건넸다. 고운 자태가 새 주인을 닮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인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평생 기업의 이익만을 쫓아왔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돈과 배경으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지. 네가 그걸 깨우쳐 주었구나. 그는 유성건설이 무너지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손녀처럼 아꼈던 유할인의 추악한 민낯과 그 모든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꿈을 지켜낸 이서연의 강인함을. 그는 비로소 자신의 손자가 왜 그토록 그녀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지훈이 녀석을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그가 남기고 간 난초는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증표처럼 고고한 향기를 내뿜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가게에는 지훈과 서연 단둘만 남았다. 노을이 가게 안으로 길게 스며들며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거짓된 만남으로 시작되어 오해와 상처 실현으로 점철되었던 그들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끝에 그들은 마침내 이곳에 함께 서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에 박인 작은 굳은 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미안해 서연아, 너무 멀리 돌아오게 해서. 그의 목소리는 깊은 회한과 사랑으로 젖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요, 괜찮아요. 덕분에 알게 됐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는 걸. 지훈은 그녀의 말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조심스럽게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작은 들꽃 모양의 소박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꿈과 그녀 자신을 꼭 닮은 반지였다. 이서연, 나의 세상이 되어줄래?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되고 가장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고 싶어. 나와 결혼해줄래? 그의 눈에는 진실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의 입맞춤은 꽃의 향기 속에서 오랫동안 이어졌다. 1년 후 에필로그 서연의 미소는 골목의 명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꽃이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미소가 필요할 때도 그곳을 찾았다. 서연은 여전히 가게의 주인이었고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남편 강지훈이 있었다. SJ그룹의 부회장 강지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지만 그는 매일 저녁 아내의 가게에 들러 하루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소적인 재벌 3세가 아니었다. 사랑을 통해 세상의 온기를 배운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존경받는 경영인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도 지우는 가게 마무리를 돕고 있었다. 서연이 여보, 오늘 새로 들어온 프리지아 향기 정말 좋지 않아요? 라며 꽃 한 다발을 내밀었다. 지우는 향기를 맡는 척하며 그녀의 뺨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 꽃보다 당신 향기가 더 좋은데. 그의 능청스러운 말에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꽃의 향기와 함께 가게 안에 가득 퍼져나갔다. 가난을 위장했던 CEO와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여자.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 영원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